자, 이번 차시는 여러분과 함께 파3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파트를 학습할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3개의 소제목,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6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7장은 통계 분석, 8장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빈도, 비중, 쉐어를 따지고 본다면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전체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할 수가 있고 7장 통계 분석 파트가 35%, 6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가 15%의 비중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파3 데이터 분석 파트를 완벽하게 학습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장 타켓은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실장 여러분이 그 시험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 수험생의 데이터 득점, 분포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 과목 자체가 편차가 심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해당되는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의 출제 문항, 유형 자체가 계속 주기적 패턴 가중치 문항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거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 파3가 어렵다고 여러분 실감하게 되지만 실상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일정 평균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3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3과목의 6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기초 파트, 데이터 마트,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알기초 파트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을 혼동으로 이끌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알기초 파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제 비중은 낮지만 해당되는 중요 아래 기능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마트예요. 우리 1과목에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DM, 데이터 마트 정의 언급해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02 데이터 마트 파트에서는 이와 같이 최적의 저장소를 만들기 위한 R과 관련된 패키지, 플라이 R과 리쉐이프 패키지가 중요 키워드라는 거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검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 당연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집값과 이상값이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비중, 가중치를 갖고 있는 파트 03번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 검색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3번 결집값 처리와 이해하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해당되는 이론 파트 교재 가볍게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는 올라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37 결집값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집값을 탐색하고 처리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집값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작은 01번 is.na 함수를 통해서 결집값을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서는 결집값을 na라고 하게 되고 이 na를 어떻게 잡아내는지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is.na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 결집값은 true로 반환된다, 출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결집값 검색하는 함수 complete cases 함수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is.na 함수와는 반대로 na가 false로 반환, 출력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넘버링 3번과 4번 특정 값을 결집값 처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4번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집값을 선택, 삭제하기 방법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되겠고 이와 같이 대괄호를 의미하는 것은 인덱싱을 의미합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함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is.na 함수 또는 complete cases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결집값 행만 추출할 수도 있고 결집값이 없는 행만 추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작은 넘버링 4번의 느낌표라는 것은 낫의 의미예요. 자, 느낌표 complete cases에 해당되는 데이터명을 이용해서 결집행만 추출할 수도 있고 그냥 complete cases 해당되는 데이터명을 통해서 결집값을 제외한 것만 추출할 수 있다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결집값을 삭제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na.omit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행 안에 하나의 결집값만 있더라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보여주게 되고 특정 행을 삭제할 수 있는 함수가 올바른 것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작은 넘버링 5번 NA.5빗 함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NA.RM 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5번과 6번의 차이점 아는 거 중요 포인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NA.RM 수준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값만 제외하고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값만 제외가 되는 것이지 다른 행의 값에 영향이 없는 거 바로 NA.RM 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는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인데 별도로 R 시각화 파트에 언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에는 나올 가능성 높은 가중치 항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R에는 특별한 값들이 있어요. R의 특별한 값 바로 결집값 NA도 특별값이고요. NAN도 특별값 또는 null, NUNL 특별값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NAN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연산이 불가능한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0 나누기 0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 값의 출력값은 NAN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R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따라서 대문자 N이고요. 소문자 A, 대문자 N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문항 단답형 예상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작은 넘버링 9번 같은 유형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이 최근 3년 동안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연코 여러분한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 해당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매트릭스라는 것은 행렬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1,10이라는 것은 여러 팩터를 만드는 건데요. 1서부터 12의 값을 만드는 행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행렬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곱하기 4의 행렬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떠나서 기본적으로 행렬은 뭘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결과값 출력해보면 1, 2, 3, 열 기준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되는 문항을 보면 우리 어플라이 함수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복잡한 건 출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플라이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그 기능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x라는 것은 행렬을 의미하고 1 또는 2가 갖고 있는 것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라이 함수라는 것은 행과 열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나중 넘버링에서 플라이할 패키지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언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번이라는 것은 뭐의 요약이다? 바로 행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고 어플라이 안에 있는 2라는 숫자는 열의 요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해당되는 행렬을 각각 행과 열을 요약하다, 즉 평균을 구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서로 도와주는 형태 바로 16.5가 그렇게 출제 정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아래 출력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 최근 출제 빈도 상당히 낮았지만 매트릭스가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지 두 번째 어플라이 함수에서 말하는 1과 2의 값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우리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라 할 수가 있고 자, 해당되는 매트릭스 함수를 구하게 되고 우리 논리값과 %를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눠서 보게 되면 각각 M 쉼표 1 대괄호 는 인덱스를 의미하고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것은 행의 위치, 뒤에 것은 열의 위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보다 큰 열의 값을 만족하는 거 다 폴스, 추루, 추루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역시 폴스, 폴스, 추루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논리값의 %,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추루, 추루일 때만 추루가 나오게 되니까 그 결과값은 폴스, 폴스, 추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대괄호는 뭐만 출력된다 했죠? 추루만 출력된다 했으니까 바로 추루가 세 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이 값은 결국에는 대괄호 3.0과 같은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3, 6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해당되는 그 아래 출력 결과 완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제 교재에 보시면 무료 R 기초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 QR도 있습니다. 자, 우리 비록 실습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험에 실기는 없지만 R을 한번 실행해 보고 결과값을 확인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이해도의 차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4번은 인덱싱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덱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일부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 아래서는 대괄호를 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괄호가 한 개 있을 때와 두 개 있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결과값이 달라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괄호가 두 개 있다는 것은 해당되는 벡터를 추출하는 것이고 대괄호가 하나 있다는 것은 해당되는 변수와 벡터,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추출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중치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23년도에는 반드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출제 형태를 갖고 있냐면 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보여주게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리시라는 것은 데이터명입니다. 그죠? 특정 데이터명의 대괄호를 1번 했을 때 1번은 위치값, 열변수의 위치값을 얘기를 해요. 그 변수를 추출했을 때 어떤 결과값을 나오는지 설명하게 되고 그 오답 보기를 고르는 객관형 문제 출제 예상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출제 포인트다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05번은 벡터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벡터는 서로 위치가 숫자가 같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다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재사용 규칙에 따라서 한 번 더 연산을 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1, 2, 3이라는 벡터가 있고 1, 2, 3, 4, 5, 6이라는 벡터들이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서로 다르고 이 두 자릿수를 만약에 서로 더하게 되면 x, y를 더하게 되면 1, 2, 3이라는 숫자 한 번 더 4, 5, 6과 합을 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5번에 관련된 문제 객관형 또는 단답형을 예상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6번은 데이터 종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데이터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일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벡터와 행렬과 배열은 해당되는 수치형 데이터 또는 문자형 데이터 한 가지 타입만 출력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일형이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데이터 테이블은 여러 벡터들, 즉 수치형 또는 문자형을 다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바로 복합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래는 결집값을 N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적으로 연산이 불가능한 걸 NaN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표시, null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NA와 null을 구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null은 그냥 비어있는 값입니다. 예를 들자면 1과 NA와 3이라는 하나의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만약에 평균을 구하게 되면 한 개의 NA가 있으면 그 결과값은 NA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 null, 3이 있어요. 얘를 평균을 구하게 되면 null을 제외한 1과 3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NA와 null 연산 방법 역시 다르다는 거, 개념이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세시드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3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할하게 됩니다. 랜덤 분할하게 될 때 우리 재현성이라는 의미와 가까운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라 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데이터 분리 모형을 할 때 교차 검증 파트에서 데이터 분할을 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시드 함수에 특정 수치를 부여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 해당되는 이론에 나와 있는 책과 내가 실제 RC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거 바로 세시드 함수라고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세시드 함수를 물어보기에는 정의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7번 데이터 분포의 흩어짐 3포에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통계학은 크게 기술통계학과 추론통계학으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바로 기술통계학에 해당되는 통계를 표현하는 방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크게 두 가지 또는 네 가지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각 데이터의 대표값을 의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데이터 흩어짐을 얘기하는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두 개 나눈 것 중에서 대표값에 의미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중간값도 있고 평균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죠. 이런 것들 대표값이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7번은 해당되는 데이터 3포, 흩어짐을 의미하는 통계량이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변동개수, IQR, 범위, 외도, 첨도와 같은 사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동개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평균으로 표준 편차를 나눈 값을 의미하고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용되는 통계량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IQR, 우리 4분위수 범위라고 하게 되고 자, Q3와 Q1을 뺀 값이라고 하게 되는데 Q3라는 것은 4분위수, 3, 4분위수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위수라는 건 뭘까요? 백분위수다. 상대적 위치를 말씀드리는 하나의 통계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별도로 제가 카테고리를 2개보다 세분화시킨다 하게 되면 4개로 구분한다 했잖아요. 바로 세분화시킬 경우에 백분위수와 4분위수는 바로 위치의 형태, 위치를 말씀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4분위수의 1,4분위수는 전체 1번서부터 100번을 나열해서 25번째 값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그 해당되는 통계량 값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IQR을 4분위수 범위라 하게 되고 Q3와 Q1을 뺀 값 의미한다는 거,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는 것이다. 자, 상한값과 하한값을 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출제 키워드 외도를 갖고 있어요. 자, 외도는 비대칭도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포, 비대칭되어 있다는 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함에 있어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외도가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높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외도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해당되는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외도가 0일 때 또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알고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도는 분자가 평균에서 중앙값을 빼주는 값입니다. 따라서 외도가 양수라는 것은 뭐가 더 크다? 평균값이 더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도가 음수라는 것은 중앙값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외도가 양수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 추정 가능하다 할 수가 있고 107번은 또 108번과 개념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5번째는 첨도예요. 첨도라는 것은 분포의 뾰족함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107번의 정의 개념의 연속선상에 있는 108번입니다. 자, 해당되는 대표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값에는 중앙값도 있고 평균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죠. 평균과 중앙값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중치 파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좌우대칭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 다 동일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 경우 뭐가 더 크다? 평균이 크다. 뭐보다? 중앙값보다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 경우죠. 그죠? 중앙값이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R을 이용해서 서머리 함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평균값과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평균과 중앙값 크기를 비교하게 되고 외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출제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당되는 데이터 예측 모형, 분류 모형을 만듦에 있어서 해당되는 데이터 분포를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형의 데이터 분포, 비대칭을 확인하는 것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107번, 108번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09번은 산점도 스캐터 플롯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캐터 플롯 두 변수의 좌측 평면에 관측치를 찍어내는 거 바로 산점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점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두 변수의 관측치의 관계를 통해서 자, 이게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점도의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통계 분석 파트 상관 개수, 상관 분석 파트의 산점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 당연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해당되는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하지만 이 산점도를 통해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또는 시간 전후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단에 나와 있는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두 변수의 선형 관계가 없을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10번의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은 상당히 중요한 출제 가중치 문항이라는 거 시작하기 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자 그림은 다섯수치 요약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섯수치 요약,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의 최소값과 Q1 값, 중앙값, 그 다음에 Q3 바로 최대값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섯수치 요약이라 하게 되고요.
이 상자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보여주게 되고 결과를 해석하는 걸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그림의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빅분기 또는 ADP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상자 그림을 통한 출제 문항들 상당히 많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출제 유형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당되는 최대값과 최소값, 즉 상한과 하한값을 물어보는 문제, 계산 문제로 출제 유형 첫 번째 가지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동그라미 그 최대값 위에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작은 넘버링 8번인데요. 이렇게 상자 그림을 통해서 아웃라이어, 이상치, 이상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출제 포인트, 가운데 Q2라는 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중앙값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이 중앙값이 아까 108번에서 중앙값과 평균값을 비교해서 비대칭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앙값이 하단에 있을 때 여기 Q1의 값에 붙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그림과 같다? 이걸 옆으로 눕히게 되면 해당되는 그림,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 그림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은 상자 그림을 통해서 해당되는 비대칭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111번 관련된 데이터 마트 파트 관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플라이알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플라이알 패키지의 기능,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 출제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플라이알 패키지 관련된 용어 중에 항상 등장하는 게 멀티코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티코어라는 것은 여러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프로세스, 개별 코어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플라이알 패키지는 apply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스플릿, 쪼개고 apply 함수를 적용해서 다시 combine, 재결합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플라이알 패키지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플라이알 패키지, 네이밍 방법,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개 알파벳 숫자로 표현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DD 플라이를 물어보게 됩니다. 앞에 D라는 건 입력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고 그 두 번째 있는 D 역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하는 네임이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과 여타 유사한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ADP도 있고 빅분기 시험도 있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검정 시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 우리 시험의 파3가 일정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항상 출제됐던 문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 항상 DD플라이가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 앞으로 저와 수업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또 하나 플라이알 패키지는 apply 함수를 기반으로 한다 했어요. 아까 apply 함수 할 때 매트릭스 행렬을 구할 때 우리 간단하게 apply 함수가 한번 언급됐다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진이란 값 1과 2가 갖고 있는 의미 알고 있는 거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12번에는 리쉐이프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6장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의 두 번째 소제목 데이터 마트 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자, 데이터 마트 데이터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 플라이알과 리쉐이프 패키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쉐이프 패키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멜트와 캐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멜트라는 것은 데이터를 재구조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연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멜트의 기능, 말 그대로 녹이는 기능입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열변수가 쭉 있습니다. ID1, 열변수 이름, ID2, VAR1, VAR2 다 열변수 이름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멜트란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해당되는 멜트를 하게 되면 자, 해당되는 V1, V2 열변수들이 어떻게 되나요? 열변수 하나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죠? 또 해당되는 값들은 value라는 열변수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다 채워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컬럼 열변수를 와이드 했던 것을 어떻게 롱 버전으로 바꿔주는 게 멜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뭐가 좋나요? 데이터 분석하기에 용이합니다. 또는 데이터 시각화시키기 용이해요. 바로 리쉐이프 패키지는 이 멜트 함수의 모든 출제 포인트가 다 몰려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캐스트 함수를 부여해서 답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멜트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쉐이프 패키지는 멜트로 데이터를 쉽게 구조를 바꿔놓고 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해당되는 원하고자 하는 요약 함수를 적용해 주는 거 바로 리쉐이프 패키지라고 해요. 우리 얼마 전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에 우리 160개국의 열변수를 부여해주고 국가별로 부여해주고 해당되는 값, 우리 유병률 데이터를 부여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열변수가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만들어지게 되면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간단하게 리쉐이프 패키지를 이용하게 하면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 추출이 쉬워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문항들 리쉐이프 패키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한 행의 코딩을 통해서 답안을 구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과정들이 노력에 상당히 많이 부여한다면 제가 추천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이론 바탕으로 해서 해당되는 R 실제 해본다는 거 여러분한테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13번에는 R의 특수한 기능이에 물론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패스트 함수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정도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SUV와 STR 함수는 실제 우리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사례와 똑같은 형태가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리아와 재팬을 통해서 해당되는 SUV, STR 함수 통해서 데이터,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와 같은 단순한 심플 문제, 객관형 문제로도 얼마든지 23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tr 스프릿 함수라는 것은 문자의 팩터 x를 스프릿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역할을 하게 돼요. 커리어, 쉼표, 서울을 자, 하나의 세퍼레이터 구분자, 쉼표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서는 다양한 정규분포 함수에 관련된 함수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R, nom, D, nom, P, nom, Q, nom 모두 다 정규분포 함수를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당되는 앞에 이니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R은 난수, D는 확률密도, P는 누적 분포, Q는 분위수 함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출제 바로 일회성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이벤트성 시험 문제를 할 수가 있고, 23년도에는 한 번쯤 나올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14번은 자료의 척도예요. 물론 통계 분석 파트에 자료 척도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6장에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척도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기법 다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목 척도예요. 명목 척도라는 것은 어떤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어떤 분류할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연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0번, 1번 코딩을 했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값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따라서 평균이랑 중앙값 자체가 이와 같은 계산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1번의 오답 보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간 축도는 절대 0점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온도입니다. 온도가 0이라는 거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죠. 상온과 영하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따라서 속성의 질을 측정한다 잘못된 표현이다. 양을 측정하는 것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아니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죠. 해당되는 문항 너무 많이 출제됐던 패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5번의 아웃라이어, 이상값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03번은 결집값 탐색을 하고 어떻게 제거를 할지에 관련된 파트라고 한다면 105번은 이상값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상값은 일반적인 관측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웃라이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에 쓰는 알고리즘마다 기준값이 달라요. 우리 상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되는 포인트, 자, Q1과 Q3를 기준으로 해서 1.5 곱하기 IQR을 자, 하한과 상한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계값을 구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경계값 바깥에 있는 건 우리는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ESD 알고리즘은 뭘까요? 자, 평균으로부터 곱하기 표준편차 3배로 벗어나는 값들 이상값이라 판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ESD 물어볼 수도 있고, 또한
그 상자 그림을 통해서 경계값 계산 문제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단에 자 우리 객관형 보기에서 해당되는 이상값은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 100% 오답 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파트에 상자 그림 문제가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용어의 문제인데요. 아까 그 Q3에서 최대값 사이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걸 딴 말로 위스커라고 하게 됩니다. 위스커. 우리 그 3, 4분위스 위에 있는 경계값 사이에 있는 점선 어퍼 위스커라고 하게 되고요. 또한 Q1에서 밑에 있는 최소값 사이에 있는 걸 다운 위스커라고 로어 위스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스커란 말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문제에 등장을 했어요. 이 상자 그림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위스커란 얘기를 얘기하니까 사람이 좀 어리둥절 했거든요. 자, 별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스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는 것,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